지금부터는 머신러닝 캠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사용되는 시스템이 보통 레코그니션 또는 리그레션 시스템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떤 플로우를 따르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베이지안 디시전 세어리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세어리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할 때 또는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되게 그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세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어떤 관계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합관계로 보실 때는 그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범위고요. 인공지능의 어프로치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 그 어프로치를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코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알아내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의 방법론 중에 한 가지인데 최근에 거의 그 머신러닝 더 나가서 인공지능 분야까지도 거의 제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딥러닝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심층 신경망이라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특히 딥러닝에서는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심층 신경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되게 고급 정보를 학습하는 그런 테크닉이 딥러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에 딥러닝이 왜 AI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그 성능이 과거의 방법하고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인공지능을 좀 정의를 하면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지능을 구현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능이 필요한 일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지능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그 두 번째는 지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태스크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데피니션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strong AI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weak AI라고 하는 또 정의가 있습니다. 이 strong AI는 실제로 지능이 있어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지능이 지능적인 아웃풋을 내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weak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안에는 지능이 없어도 됩니다. 지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일단 입력이 들어왔을 때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능이 요구하는 그런 아웃풋을 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파고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파고는 지능적인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알파고는 진짜 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알파고가 하는 건 지능이라고 얘기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부를 보면은 거의 그 서치 알고리즘하고 신경망에 대한 계산,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고는 진짜 지능은 아니지만 지능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바둑이라는 걸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AI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 AI를 weak A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데피니션은 strong AI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관점은 weak AI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하고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그냥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을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사실 알고리즘 한 스텝 한 스텝을 실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AI는 어떠냐면 AI도 사실 알고리즘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냥 딱 정해진 그런 프로시저로 디파인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알아맞힌다.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맞히지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 얼굴을 맞추는지는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AI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는데 스스로 알아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uncertainty라든가 ambiguity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 예를 들면 바둑에서 내가 어디다 돌을 놔야 할지 이런 거에 해당하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또 AI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머신러닝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머신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고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배우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울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한테 뭐 다양한 입력을 줄 수 있죠. 뭐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아웃풋을 내주면은 그게 어떤 지능이 있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뭘 하느냐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주느냐 이 관점에서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신러닝을 할 때는요, 보통 이 입력하고 출력하고의 하는 오퍼레이션이 어떠한 특정한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MRF, CRF 뭐 이런 좀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수학적인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뭐냐면 그 프레임워크의 내부에 어떤 숫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y가 있고요. y는 아웃풋입니다.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어떤 리니어한 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a하고 b 값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직선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a하고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즉, 리니어 모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저 a의 무슨 값이냐, b가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a하고 b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여기에서 이 파라미터, 또 요즘에는 또 스트럭처까지도 학습을 하는데요. 저 파라미터 어떻게 결정하느냐.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에 트레이닝 샘플을 사용을 하고요. 트레이닝 샘플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동작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x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y라는 아웃풋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샘플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x가 여러 개 있고 그에 대응하는 y라는 샘플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x하고 y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a하고 b를 찾아라.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데이터 포인트가 2개 이상 있으면은 여기서 a하고 b 2개를 찾을 수 있죠. 방정식을 풀면 찾을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파라미터가 결정이 됩니다. 저렇게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x가 막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y가 나오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숫자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 비헤이버가 막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헤이버를 하게 만드느냐.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요 A하고 B 요 예에서는 A하고 B를 찾아내면 우리가 원하는 비헤이버를 가르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가지고 간단한 숫자를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3x4짜리 어떤 조그만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일단 머신러닝을 쓸 때는 일단 벡터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럼 벡터를 보시면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왼쪽 위에서부터 검정색이면 2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흰색이면은 0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뭐 1111, 0100, 1001 이런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입력 패턴을 벡터로 하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신경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망의 아웃풋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0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 10개의 노드는 각각 숫자의 클래스를 하나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자이기 때문에
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0에서부터 6까지는 되게 작은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노드는 되게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8하고 9는 역시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들어왔을 때 요 7은 1에 가까운 큰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에 가까운 작은 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이렇게 만들면 머신러닝 에이전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 영상이 숫자로 들어간 그게 입력되고요. 이 출력 값은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00000000100 이런 벡터가 나오도록 만들면 이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숫자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경망에서는 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커넥션에 어떤 숫자 값이 다 어사인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커넥션 웨이트라고 하고요. 이 커넥션 웨이트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출력 값이 막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 커넥션 웨이트이 요 스트럭처 그리고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파트고요. 요게 트레이닝에 의해서 최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트레이닝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숫자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 그림의 경우는 입력이 12개짜리 벡터가 되죠. 12디멘전짜리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0에서부터 9까지니까 10개의 노드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노드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노드의 개수는 그냥 엔지니어가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디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스트럭처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다양한 숫자 패턴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각 숫자 패턴마다 정답이 뭔지 정답을 보통 같이 컬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레이블 정답하고를 같이 이렇게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커넥션 웨이트를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트레이닝 패턴이 있는데 이 트레이닝 패턴을 일단 숫자 벡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영상을 이와 같은 벡터의 형태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입력 패턴을 이렇게 벡터로 만드는 그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음성 신호가 들어와도 벡터로 만들고 영상이 들어와도 벡터로 만들고 자연어가 들어와도 벡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는 그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되면 여기에 벡터의 형태, 숫자의 형태의 입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신경망을 가동시키면은 여기 있는 입력이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 레이어까지 어떤 값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일종의 이게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서 계산을 쭉 하면 이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웃풋 값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 아웃풋 값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정답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경망이 학습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입력을 주고 쫙 프로파게이션 시켰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실제 아웃풋하고 내가 원하는 아웃풋하고의 디퍼런스를 정의합니다. 그 디퍼런스를 에러라고 부르고 또는 이걸 로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신경망이 또 준 그 아웃풋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디자인드 아웃풋하고의 값을 비교를 해서 에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과정이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 에러는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느냐. 자, 학습할 때는요, 트레이닝 패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패턴에다가 여기 신경망 웨이트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아웃풋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풋하고 디자이어드 아웃풋을 비교해서 에러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에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단 입력값이 영향을 주죠. 두 번째, 이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 커넥션 웨이트이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정답이 영향을 같이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 학습할 때는 이 트레이닝 패턴이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desired output도 고정이 됩니다. 얘네들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이 에라는 뭐의 함수가 되냐면 신경망 커넥션 웨이트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라는 이제 원래는 desired output하고 신경망의 output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은 이 에라는 이 웨이트의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웨이트의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이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펑션 미니멈 맥시멈 찾는 거 아마 배우셨을지도 몰라요. 펑션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 펑션의 미니멈 값 또는 맥시멈 값을 찾아라. 그리고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잘 알고 보면은 그 미니멈 또는 맥시멈을 찾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변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 펑션 하나 주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주면은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미분을 사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학은 결국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 에러를 커넥션 웨이트의 펑션으로 디파인을 한 다음에 그걸 그 에러를 커넥션 웨이트의 값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 값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를 막 이동시켜서 그 펑션 값이 최소화가 되는 그런 펑션을 찾아내는 과정. 그게 트레이닝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은 바로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머신러닝을 한 4가지 정도의 캐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 4가지가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건 지도학습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두 번째는 세미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이거는 비지도학습 또는 자율학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그 슈퍼바이스드랑 언슈퍼바이스드랑 중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한 반지도학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알파고 이후에 되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upervised learning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example 있죠? 숫자 인식하는 그 example, 그런 거를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 supervised learning은요, 기본적으로 매핑을 학습을 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벡터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벡터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그 펑션 있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런 펑션 관계를 찾아내는 그걸 배우는 과정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냐면 이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X가 이렇게 쭉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X가 출력해야 되는 정답, 이 Y가 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만 준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떤 값을 내줘야 된다. 그 정답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이걸 학습하는 데는 선생님이 따라 붙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이다. 이렇게 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또는 지도학습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렇게 매핑에 의해서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선생님 없이 학습하는 겁니다. 선생님 없이 어떻게 학습하냐면 일단 데이터만 많이 주고 이 데이터가 무슨 값을 출력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문제는 자꾸 주고 데이터는 주는데 정답을 먼저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자, 데이터만 있고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가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질문 할 수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 거죠. 비슷한 성향을 갖는 것끼리 일단 묶어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고객들의 패턴을 처음에 디파인하기 되게 어렵죠. 그럼 뭐부터 하냐면 비슷한 구매를 하는 그런 고객들끼리 일단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캐테고리화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한 패턴끼리 다 모으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그런 과정이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은 사실은 그 피처를 분석한다거나 어떤 데이터로부터 일단 그 스트럭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리프로덕션이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림을 딱 준 다음에 이 그림이 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좌우간 이 그림이랑 똑같이 다시 그려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태스크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을 보고 이걸 내가 좀 이따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정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패턴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버려라.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게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베껴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효과적으로 잘 베껴 쓰기 위해서는 그냥 되게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되게 그 들어와 있는 입력 패턴을 아주 잘 분석을 해서 중요한 특징을 딱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잘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테크닉을 리프로덕션이라고 하고요.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할 때는 보통 이런 모듈을 오토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오토인코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을 인코딩 했다가 다시 디코딩을 해서 원래 거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그 리프로덕션 하는 오토인코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근데 관찰한 이 현상 속에는 저 뒤에 뭔가 숨겨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히든 코즈 또는 히든 팩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히든 코즈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나타나는 현상만 계속 보면은 그 히든 코즈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몰라 그러면은 혼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의 마음속 상태가 어땠을 때 이런 현상을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거를 역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테크닉이 히든 코즈 어널리시스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전체 정보 중에 되게 일부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저 뒤에 숨어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역으로 추정해내는 그런 거. 그런 거를 히든 코즈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그 증상이 좀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이 찬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보통 사람 모르지만 의사들은 저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이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요 현상 가지고 숨어있는 요거를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심장에 왜 문제가 있느냐 이걸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거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또는 유전적인 팩터가 있다거나 이런 걸 통계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론은 그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사용을 하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용어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관찰되는 이런 현상들을 변수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변수들을 비저블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관찰 가능한 그런 변수다 이런 거죠. 비저블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관찰 가능하지 않은데 역으로 추정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레이턴트 베리어블 또는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 한참 할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 또는 히든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저거는 우리가 관찰 불가능하지만 어떤 머신러닝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 그런 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에러를 정답하고 실제 아웃풋하고의 비교해서 에러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에러를 정의하는 방법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사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또는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 에러 그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러를 정의하는데 이 레이블 정답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고요. 여기에 이 에러를 정의하는데 정답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자,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어떤 면에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일단 그 머신러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냐 쉽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요즘에는 데이터 모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인터넷도 발전하고 SNS도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건 되게 쉽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집한 데이터에다가 그 정답을 부여하는 거, 정답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모으는 게 어려운 것보다도 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드는 과정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필터링하고 내가 원하는 단위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링을 해주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레이블링을 하는 데는 보통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 데이터는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중에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는 되게 적은 숫자다. 필요보다 훨씬 적다. 이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그 해법이 뭐냐면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일부만 레이블링이 됐을 때 원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레이블링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를 섞어서 쓰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보자. 그런 테크닉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하고 삼각형은 데이터들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두 가지 캐테고리 중에 한 가지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하려면 그 경계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경계선이 이 위치가 정말 맞는지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더 확실한 경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여기서 넣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은 데이터는 있는데 정답이 뭔지 모르는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잘 보면 이 큰 동그라미나 빨간 삼각형은 정답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동그라미는 정답이 모르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같이 본다면 경계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합당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이 왼쪽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테크닉을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있다. 근데 레이블링이 있으면은 있는 걸 사용하고 레이블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냥 사용을 해서 같이 성능을 높이는 그런 테크닉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네 번째 리인포스먼트 러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일단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주변의 어떤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가장 잘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이라는 거죠.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알파고 생각하죠. 알파고를 보시면은 바둑을 두는 게 인공지능 에이전트죠. 네, 그럼 바둑을 둘 겁니다. 그럼 그 인바이러먼트는 뭐냐면 아마 이제 바둑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둑을 두는 에이전트는 그 알파고고, 그 다음에 그 환경, 그 바둑을 두는 액션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거는 인바이러먼트인데 여기서는 그 바둑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는 각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각 상태에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상태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액션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태라는 거는 현재 이 인바이러먼트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현재 바둑판의 그 국면을 말합니다. 바둑판이 현재 어떤 모양이냐, 이게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상태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액션은 바둑에 의해서는 내가 어느 위치에 내 돌을 놓을 것이냐, 그게 나의 액션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 environment의 state라고 하는 거는 현재 바둑판의 국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국면을 보고서 내가 어디에다 바둑돌을 딱 놓으면은 그거는 나의 액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environment가 나한테 어떤 그 액션의 결과물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리워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은 바둑에서는 내가 뭐 집을 지었다, 이게 리워드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 돌을 따먹었다, 이게 리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리워드는 맨 마지막에 내가 이겼냐 졌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알파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지막에 이겼냐 졌냐 이것만 보지, 중간에 뭐 내가 돌을 몇 개를 먹었냐, 집을 몇 개를 만들, 이거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거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최종적인 리워드의 전체 합이 가장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둑판의 그 초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특정 위치에 돌을 넣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돌을 놓을 거고요. 그럼 그 다음번에 스테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한번, 상대방이 한번 놓은 그 자리가 이 S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리워드가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테이트가 이렇게 S1이 정의가 됐을 때 내 차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액션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에다 돌을 넣는 거죠. 그럼 또 리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각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그걸 학습하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그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자, 이겁니다. 자, 각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바둑판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돌을 어디에다 놔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액션에 대한 확률이 하나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폴리시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면에서는 내가 어디다 돌을 놓자, 이게 폴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컨디셔널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액션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가장 좋은 액션이 요 액션일 확률,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액션의 확률을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기분 텀이 현재 스테이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의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폴리시가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그 개념은 그 스테이트의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바둑판의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면을 계속 바둑을 두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갔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요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스테이트의 밸류가 됩니다. 현재 바둑판을 딱 보여주고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값이 이제 그 스테이트의 밸류가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로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둘 때 옆에서 하사비스 그 CEO가 계속 뭐 이길 확률이 얼마다 그 계속 얘기해줬죠. 그게 결국 알고 보면 요 value of state가 컴퓨터가 계산을 딱 해주면은 그거를 딱 읽어준 게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alue of a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요 함수가 그 스테이트, 그 액션의 value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액션 밸류 펑션을 Q 펑션이라 많이 부르는데요. 다음과 같이 현재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그 액션을 취하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 그걸 주는 확률을 QS,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네. 네. 네. 브루트 폴스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요. 브루트 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다 해보고 되는 것들을 다 캐치하는 그게 브루트 폴스죠. 근데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각 그 스테이트에 있을 때 각 스테이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지능적으로 잘 맞추는 그게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 자체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브루트 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솔루션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트라이얼 앤 에러 가지고 그 솔루션인 거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 브루트 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엔바이러먼트의 상태를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표현을 하고 이 스테이트 간의 트랜지션이 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각 스테이트에서 내가 무슨 액션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테크닉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알파고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요. 바둑 두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으로 트리 서치 테크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초기 상태 바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바둑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9by 19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죠. 아마 365, 얼마죠? 365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각 경우의 수마다 364개의 다음번 수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가면 363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65 곱하기 364 곱하기 363 곱하기 362 곱하기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 게 그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결국 365의 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지느냐? 트리서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배우신 분들은 트리서치 알고리즘 배울 텐데요. 이 트리서치를 통해서 최적의 해를 찾아내면은 그게 내가 어디에 돌을 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네,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트리를 탐색을 하는데 그 트리 탐색하는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수, 다음 수, 다음 수 이렇게 쭉 가면은 이 경우의 수가 익스포넨셜하게 확 증가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탐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알파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정말 내가 탐색할 경우의 수를 되게 몇 개로 좁힌 다음에 아주 적은 숫자만 탐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00만 가지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한 뭐 1000개나 100개만을 선택해서 거기만 진짜 가보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였어요? 1000개나 100개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신경망이 그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파고에는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리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폴리시 네트워크는 입력이 바둑판의 현재 국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계산을 하면 다음 수를 어디다 놓는 게 가장 좋다.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주는 이 테이블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아까 100만 가지 중에서 100개나 1000개를 고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이 중에서 값이 높은 거 100개나 1000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실제로 이렇게 가봅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확 줄어버리겠죠. 네, 그런 네트워크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밸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각 그 국면에서 바둑을 계속 두면은 결국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 그거를 내주는 그런 신경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은 19by 19짜리 바둑판이 되고요. 여기서 이 출력값은 딱 하나입니다. 이길 확률 0에서 1 사이에 있는 그 이길 확률 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 두 가지 그 폴리시 네트워크하고 밸류 네트워크가 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요. 자, 폴리시 네트워크는 이 트리 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검색을 하는 폭을 확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거는 이 폭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밸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뎁스를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둑을 둘 때 잘 두려면 여러 수를 내다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두면 상대는 어디 둘 거고, 그럼 나는 어디 둘 거고, 그럼 또 상대는 어디를 둘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수를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데, 그 내다보는 게 이 트리서치의 뎁스, 깊이에 해당합니다. 더 많이 내다보는 거는 더 깊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더 깊이 보는 사람이 더 바둑을 잘 둘 겁니다. 근데 깊이 보면 볼수록 개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깊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한 레벨까지 딱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스테이트에서 내가 이길 확률, 이거를 그냥 대충 퉁쳐서 그 에스티메이션을 해버립니다.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가 바로 이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이 밸류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사실은 더 굉장히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깊이 내려가지 않고 적정선에 딱 끊은 다음에 이대로 계속 가면 이길 확률이 얼마다, 그거를 알려주는 네트워크가 밸류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원래 그 알파고는 전통적인 어떤 트리서치 알고리즘을 따르는데 두 개의 네트워크를 써서 폴리스 네트워크로 이 서치의 폭을 줄이고 그다음 밸류 네트워크로 서치의 깊이를 줄여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솔루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알파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리인포스먼트 러닝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레코니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네. 네. 네네네.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세 가지의 확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확률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최종적인 아웃풋의 기대값이 얼마냐, 이거 계산을 하려면 이 폴리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폴리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현재 이 QS,A가 나한테 있다면 요 Q,S,A를 가장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런 A를 찾아내는 게 그게 폴리시의 한 가지 정책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있다면 사실 폴리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Q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폴리시가 전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V하고 Q의 관계는 이 V는 이 Q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모든 A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내면은 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퀀티티가 알고 보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서 뭐 이걸 통해서 이걸 학습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걸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테크닉은 이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기도 하고요. 어떤 테크닉은 Q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폴리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종류의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 지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리워드라는 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 리워드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폴리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내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 리워드가 그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슈퍼바이스 러닝의 경우는 자, 요 스테이트에는 이런 액션을 해라. 저 스테이트에서는 저런 액션을 해라. 이렇게 정답을 하나하나 다 주면은 이거는 그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근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초기 상태의 그 폴리시나 어떤 Q 펑션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끝까지 바둑을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 만든 다음에 내가 이겼으면은 그때 둔 수들은 확률을 높여줘요. 근데 내가 지면은 그때 둔 수들은 확률을 낮춰줘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가 나면 그쪽을 인커리지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쪽 결과를 디스커리지하는 그런 방법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네, 됐어요? 네, 조용히 계시죠. 네. 네. 그 알파고가 대부분 한번 볼 때마다 기본 하나 새로 들어올 때마다 학습을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알고 확률과 테이블들이 변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0번의 기본을 갖고 학습을
학습을 했는데 1001번째가 들어오면서 뭔가 반응을 해보면 어쩌면 1번 대국이 다시 주면 똑같이 했을 때 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1001번 들어올 때마다 다시 1번부터 1000번까지 다 하고 1001번 다시 검증하는 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식인가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머신러닝을 할 때는요, 데이터를 계속 주면서 이 데이터에 그 자꾸 모델을 피팅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거 학습을 해도 그 다음 거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앞에 쪽에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제 학습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학습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걸 러닝 레이시라는 걸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러닝 레이시 만약에 크다면 이 데이터 보고 저 데이터 보고 이거를 볼 때마다 되게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근데 러닝 레이시 작다면은 이동을 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테크닉이 데이터를 계속 셔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이 순서로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막 섞어가면서 하는 거죠. 어떨 땐 누가 앞에 나오고 어떨 땐 누가 뒤에 나오고 이렇게 순서를 막 섞으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이런 테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에 그 데이터를 하나 보고 학습하고 하나 보고 학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한 뭉텅이를 보고서 한번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샘플을 공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자꾸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는 잘하고 어떤 거는 못하게 하는 이런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을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그니션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머신러닝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가장 합당한 출력의 뭔지 그 매핑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전체 시스템으로 꾸미려면 그거보다 좀 더 다른 모듈들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으로 푸는 그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요. 이제 한 가지가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또 한 가지가 리그레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문제다라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입력이 있는데 그 입력이 특정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숫자 인식이면은 숫자는 0에서부터 9 사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별이다. 그러면 남자 또는 여자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국적이다. 그럼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쭉 정해진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입력은 패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그 인풋 데이터의 카테고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지선다형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그 카테고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밸류 자체를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뱅크럽트 프레딕션 이걸 생각하면은요, 어떤 회사가 5년 후에 부도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부도 날 뭐 부도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추정을 하는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그 밸류 자체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일즈 프레딕션 이 물건이 팔리냐 안 팔리느냐가 아니라 몇 개가 팔릴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하려 한다면 이게 단순한 그 카테고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숫자 자체를 에스티메이트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춰라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내 체중이 얼마인지 맞춰라 이렇게 하면은 체중은 카테고리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리그레이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을 할 때는 뭔가 입력 베리어블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키가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체중을 추정해라 이렇게 하면 키가 입력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는 이 체중은 그 타겟 베리어블 또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목적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리그레이션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펑션을 하나 학습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력 변수가 있을 때 이 출력 변수가 입력 변수의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함수를 배우는 과정이 그 리그레이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y 출력 변수는 입력 변수에 대한 어떤 함수고요. 이 함수를 define 할 때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리니어 모델 생각했을 때는 ax 플러스 b니까 a 값하고 b 값이 이 파라미터 세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파라미터를 이렇게 딱 가정을 하고 이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아내는 게 그게 리그레이션의 목적인 거죠. 네, 예를 들면은 x 값이 이렇게 있고요, y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y를 x의 그 펑션으로 나타낸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보고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a 값하고 b 값을 구해내면 그게 이 리그레이션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a, b가 결정되면은 그냥 사용하는 거는 너무 쉬운 그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리그레이션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쉬운 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non-linear regre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패턴이 함수가 1차식이 아니라 뭐 2차식, 3차식, 4차식 되게 다차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펑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true, false, 또 1 또는 0 이런 그 어떤 캐테고리컬한 그 true, false 그런 논리적인 값을 추정을 하는 그런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사진을 딱 찍어서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의 얼굴을 맞추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일단 그 타겟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타겟은 보통 리얼 월드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 타겟을 센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그 과정은 뭐 카메라, 마이크, 뭐 GPS, 웹크롤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센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딱 찍으면 전부 다 얼굴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영상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영역만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프리프로세싱,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를 통해서 통과하면은 내가 인식하려는 그 타겟 자체가 딱 그 하나의 세그먼트로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세그먼트를 딱 보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처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 패턴을 숫자, 벡터로 바꾼다라는 거죠.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클래시파이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입력이 다 잘라져서 인식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숫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머신러닝 에이전트한테 집어넣어서 학습도 하고 인식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쫙 컴퓨터가 맞추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센싱, 그다음에 프리프로세싱, 피처 익스트랙션,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전체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 입력 패턴을 벡터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를 그냥 인식하지 않고 왜 벡터로 만들어야 하느냐?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벡터로 만들면은 다루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툴들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법론들이 입력 정보가 벡터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들어왔다. 그럼 영상의 크기는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뭐 형태도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고정된 차원의 벡터로 딱 들어와야지 뉴럴 네트워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툴들이 대부분은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래서 벡터로 바꾼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벡터로 추출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해서 정보의 양을 줄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데 뭐 눈의 개수, 코의 개수, 입의 개수가 중요할까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사람 얼굴 인식하는 데서는 눈의 위치, 코의 위치, 뭐 입의 형태 이런 건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는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에 포커싱을 넣어서 그 정보만 뽑아서
그 숫자로 만들겠다. 이제 그게 피처 익스트랙션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efficiency. 그렇게 숫자만 뽑아서 처리를 하면 훨씬 빠르게 적은 계산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입력 패턴을 거의 대부분 그 피처 벡터라는 걸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일단 입력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다 피처로 뽑아냅니다. 그럼 피처를 뽑아내고 어떤 분류를 할 때 결국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피처 벡터라는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생선이 이 세상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분류를 해봅시다. 하나는 서몬, 연어고요. 또 하나는 그 시바스, 이제 농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선을 하나 보고 이게 연어인지 농어인지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야 되죠. 이 물고기를 숫자 벡터로 바꿔야 됩니다. 벡터로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쉬운 방법 하나 쓰겠습니다. 일단 그 위스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위스를 잴 거고요. 그 다음에 lightness, 얼마나 이제 밝은 색인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도하고 이 위스를 가지고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머신러닝을 하려면요,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의 위스하고 라이트니스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로축은 위스고 가로축은 라이트니스가 되는데 물고기 하나를 잡을 때마다 여기 점이 하나씩 찍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피처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 벡터 위스, 라이트니스로 구성된 그 벡터를 피처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 피처 벡터의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인데 피처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패턴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정의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막 뽑아놓으면은 이러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쪽에는 시몬이 모여 있고 이쪽에는 시바스, 농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연어하고 농어를 구분한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요런 선을 하나를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즉,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피처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피처 스페이스에 여러 패턴을 다 찍어 놓은 다음에 그 패턴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 바운더리를 찾아내면은 그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하나 찾을 때마다 이 점을 하나씩 찍어 놓고요. 그 서머너하고 시바스 이 두 개의 분포의 경계선을 찾아내는 과정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위스하고 라이트니스를 구분을 잘 못할 경우에는 다른 특징을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게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피처를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이어를 추가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레이어를 추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복잡한 경계선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패턴의 경계선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문제라면은 그런 경우는 피처를 추가해야 됩니다. 네,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중계를 보시면은 막 AI 모르는 사람도 오버피팅은 아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자, 오버피팅이 뭐냐면 자, 요 패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계선을 딱 그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친 요 파트는 이거는 오인식된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 위쪽이니까 이건 시바스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서문이에요. 얘네들은 서문이고 얘네들은 서문 영역에 있지만 시바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몇 개는 맞췄고 몇 개는 틀렸습니다. 틀린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요 패턴을 다 맞춰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운더리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바운더리를 그었더니 여기 주변에 있는 패턴 몇 개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저거 다 맞추게 해야 될까요? 네, 저거를 다 맞추게 만들려면은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으면은 모든 패턴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 이런 바운더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자, 얘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바운더리가 이렇게 휘었다면, 이 중간에 있는 패턴들은 전부 다 시바스로 판정을 하겠죠.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 요런 패턴을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틀리도록 내비두는 게 전체적인 성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성능이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런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관찰하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맞추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지나치게 막 복잡하게 만들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샘플이 나왔을 때 에러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트레이닝 데이터 몇 개를 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간단하게 유지를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편이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오버피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럼 이 오버피팅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어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또는 레이어가 같은 숫자라도 그 히든 노드의 개수를 되게 많이 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원칙은 뭐냐면 너무 복잡한 모델을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지 너무 단순한지 그걸 어떻게 판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복잡한 걸 쓰고 어떤 경우에 단순한 걸 쓰느냐 이 이슈가 하나 생기는데요. 정답은 데이터가 많으면은 복잡한 모델을 써도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적은 상태에서 복잡한 모델을 쓰면은 오버피팅이 굉장히 극심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모델을 쓴다는 거는요, 굉장히 이런 막 휘어있는 이런 바운더리까지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을 쓰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모델이 단순하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 정도 되는 간단한 것밖에 못 배우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생에 해당하는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대학생들한테 아주 쉬운 문제를 딱 줬다. 어떻게 될까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은요,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게임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유치원생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스타 처음 배우는 학생하고 게임을 막 연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줄죠. 그쵸? 실력이 줄어요. 그 과정이 오버피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잡한 모델을 쓴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제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요. 데이터가 많고 적고의 그 기준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 모델을 학습할 때 오버피팅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근데 그걸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 부족한 거고 오버피팅이 별로 없으면은 데이터가 충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하고 내가 보지 못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차이를 가지고 잽니다. 자,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요. 데이터를 2개 내지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2개로 나눌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이게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쓰는 연습 문제예요. 정답도 있어요. 그죠?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는 답이 없죠. 내가 안 본 문제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는 학습할 때 쓰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할 때 참여를 안 시키고, 나중에 정말 성능만 평가할 때 쓰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하고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높죠. 그 말은 트레이닝 데이터는 에러가 낮고 테스트 데이터는 에러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로 축은 에러 레이시입니다. 에러는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틀리는 개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듭니다. 이 빨간색은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라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요.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낮아집니다.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어떠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어느 한도까지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를 따라서 계속 내려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피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요런 파트죠. 이거는 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 유치원생하고 스타크래프트를 연습을 하는데 유치원생하고는 하면 할수록 내가 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막 하다가 내가 진짜 고수하고 붙으면 맨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률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오버피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렇게 오버피팅을 디텍트하는 방법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점을 오버피팅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 모델을 줄이거나 데이터를 더 모으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팅을 한다. 이런 거죠. 뒤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얼리 스타핑이라는 그런 테크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 웨이트 상태를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계속 저장하다가 오버피팅이 디텍트가 되면은 오버피팅 직전에 있는 이 지점에서 끊어버리는 이런 테크닉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최근에는 이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가 적으면은 작은 모델을 쓰자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도 그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단순한 모델 쓰는 것보다는 일단 큰 모델을 쓰는 게 좀 그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냥 쓰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테크닉이랑 같이 써서 보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오버피팅을 잘 활용하면은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몇 장 안 되는데요. 그래도 워낙 펀더멘털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를 주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춰라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맞출 수는 있죠. 근데 100% 맞추지는 못하죠. 그렇죠? 대충 키가 크고 몸무게가 무거우면 좀 남자일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하게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 있죠. 키하고 몸무게. 그걸 X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별을 오메가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메가 1은 뭐 여자, 오메가 2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려는 문제는 자, 키하고 몸무게 X가 주어진 상태에서 남자일 확률과 여자일 확률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확률로 나타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 컨디셔널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와 몸무게가 기분 텀으로 주어지고 그랬을 때 남자일 확률, 여자일 확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70kg고
그 다음에 그 키는 뭐 17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75고 70kg인 사람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걸 찾아야 되죠. 근데 세상에 그 70kg고 175cm인 사람을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어렵냐면, 방금 제가 70kg에 175cm 얘기했죠. 그러면 60kg에 165cm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 모아가지고 학습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그렇게 요 컨디셔널 확률을 직접 찾아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들을 다 모아요. 그래, 남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한 100명, 1000명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키와 몸무게의 분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또 한 100명, 1000명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키와 몸무게의 분포를 찾습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175cm 사람을 모아서 남자, 여자 확률을 찾는 건데, 이거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모은 다음에 그 남자, 여자의 키의 분포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확률, 지금 오메가 기분 x의 확률을 직접은 모르니까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자, px 기분 오메가. 그러니까 p 오메가 기분 x는 키와 몸무게가 주어진 상태에서 남자, 여자의 확률이고요. px 기분 오메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키와 몸무게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라는 거죠. 그 조건부 텀하고 타겟 그 텀이 바뀐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뒤집냐면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확률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p 오메가 기분 x가 있는데 이거를 확률적인 데피니션을 사용을 하면은요. 일단 요 교집합의 확률을 요 뒤에 있는 기분 텀의 확률로 나누는 저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저거는 기본 어떤 컨디셔널 확률의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통계책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그런 공식인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식을 요 두 개의 텀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오메가에 대한 확률이 있고, 이제 오메가의 확률이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그 x의 확률, 요 두 가지의 확률 텀을 곱하면은 여기 그 오메가하고 x의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 지점의 요식이, 즉 오메가 기분 x가 x 기분 오메가로 앞뒤가 뒤바뀐 식이 됐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요거는 측정하기가 쉬운 확률이고 요거는 측정하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기 어려운 확률을 측정하기 쉬운 확률들의 그 조합에 의해 가지고 에스티메이트하게 바꾸는 거죠. 이런 법칙이 그 베이지안 시어름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테크닉들은 거의 대부분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확률들은요, 그 고유명사가 붙었습니다. 고유명사가 붙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처음에 여기 있는 이 확률 있죠. p 오메가 기분 x.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거를 기분 텀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그 값이 이 메인 텀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후행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posterior probability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x 기분 오메가는 likelihood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메가. 이 오메가는 여기 x가 없죠. x가 없는 오메가를 prior probability, 선행 확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이런 단어가 들리면은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그 인트로덕션 투 머신러닝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